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라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나란히 어깨를 맞댄 기와 지붕들이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북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촌 문화센터 한켠에 있는 역사관. 이곳에는 지금의 북촌을 만든 한 인물로 일제강점기 최초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했던 기농 정세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촌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촌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정세권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경상도 분이세요. 근데 1919년에 이제 경성으로 와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요, 사실은. 예. 당시에 한옥들이 되게 큰 학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지금 우리가 북촌이나 익선동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한옥들, 20평에서 40평대 한옥들을 개발을 합니다. 익선동도요? 이 일대를 다 하신 거네요? 정세권은 북촌을 비롯해 익선동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곳곳에 새로운 형태의 한옥, 근대 한옥을 지었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운 핫스팟으로 등장한 익선동 한옥거리. 이곳은 원래 조선 왕족의 종친이 살던 궁궐, 누동궁이 있던 곳인데요. 바로 그 궁궐 자리에 60여 채의 작은 한옥을 지었다고 합니다. 1929년 3월쯤에 주택 설계 공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9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전의 일입니다. 요새 일어나는 일이죠. 저희가 아파트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그러면 현상 설계 공모해서 또 전환 만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걸 거의 100년 가까운 시점에 하셨다는 게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세권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새로운 한옥의 도면은 놀랍게도 지금의 아파트 도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당시에 공급하셨던 주택 같은 경우는 평형이 그렇게 큰 평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칸 내외,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한 18평 내외 정도의 그런 한옥들을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현재 아파트 평면하고 비슷한 평면의 한옥 평면을 고안을 하셨던 거죠.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당시의 평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근대 한옥은 기존 한옥에 비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였습니다. 덕분에 일반 서민에게도 보다 저렴하게 한옥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세권이 단순히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잡지에 실은 정세권의 글을 보면 당시에 이미 연부와 월부의 판매 제도까지 강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5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다 5억 내고 맨 처음에 다 사진 않잖아요. 자기 돈 한 2억 내고 3억에 대해서 그 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30년짜리 주택 모기지라고 하면은 월 얼마씩 그 주택 대출 이자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분기별 또는 월별 또는 연도별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단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금융 모기지 금융이 제대로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고, 그거를 발행하는 기관도 사실은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예요.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100년 전에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한 잡지에 실린 정세권의 건축회사 건양사의 매매 광고.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부동산 광고인 셈인데요. 북촌인 개동과 익선동에 이어 창신동, 왕십리, 서대문에 이르기까지 서울 전역에 그것도 다양한 평형의 한옥들을 분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고용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이제 분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건설회사도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운영까지 해요. 그리고 중개까지 합니다. 그리고 금융까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밸류 체인에 있는 걸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더 대단한 겁니다. 고향에서부터 민족의식을 다졌던 정세권은 집장사로 크게 성공한 후에도 단순히 부동산 업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건축업으로 번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것은 조선 물산 장려운동과 직결됩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 장려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중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시가행진을 하는 등 확산돼 갑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식 가옥에 사는 것은 충거리다 오히려 자존심 없는 짓이다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담론 또는 이제 집단적 자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게 결합되면서 이제 북촌 일대가 개량 한옥 단지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이 구호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하는 물산장려 운동의 구호는 결과적으로 정세권 사업 광고 구호랑 똑같았어요. 경성에서의 물산 장려운동 부흥에 힘을 실었던 정세권은 물산 장려운동의 경리부 이사를 맡아 조선 물산 장려운동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정세권은 물산 장려운동의 부흥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물산 장려운동의 기관지 장산에는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장산 2권 제2권 제2호가 조선물산 진열관 기념호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물산 장려회관 이렇게 나온 거고요. 1층을 보면 이제 점포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오고 오른쪽에 계단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진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물산들을 진열해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3층이 이제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공 후에는 이제 정세권 선생 가족분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셨고요. 4층이 이제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옥상 정원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족시인 만해 한용우는 같은 책에서 조선물산 장려운동에 백난준, 고심분투하는 정세권에게 감사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산 장려회관은 실제 건축이 되는데요. 경성의 중심 종로 탑골공원 바로 옆에 4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로 지어집니다. 사실은 조선물산 장려회에서 좀 우스운 소리지만 그분한테 건축비를 준다고 해놓고 못 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다 떠안은 거고, 그래서 3층은 식당이 아니고 본인 가족분들이 거처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1층에 이제 한쪽은 이제 건양사의 사무실이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건양사 사무실도 같이 있었다는 점이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건양사가 아주 상당 부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정세권은 조선물산 장려회관에 이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집을 짓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여기 한옥이 있고 네. 그 뒤에 오, 여기 진짜 작게 한옥이 있네. 이 위에 이제 뒤에 적상가옥 형태인데 양옥이 있거든요. 저거 보이는 저 집이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북촌 한켠에 있는 화동 129번지. 바로 이곳에 2층 양옥 건물을 지어 조선어학회를 위한 사무실로 기증을 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요. 정세권은 시가 4,000원에 달하는 2층 양옥 건물을 지어 조선어학회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제대로 된 학회도 없는데 학회에서 조선의 언어, 문화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을 하니까 네. 일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것이고, 특히 이제 건물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뭐 세미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요, 정세권 선생이. 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일제 당국에 찍힌 상태가 된 거죠.
작은 사무실을 빌려 사전 편찬 작업을 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사전 편찬 마무리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건물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선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민족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런 단체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정을 잡고 1942년 10월 1일에 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가서 일체 다 압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잡아넣고 그렇게 시작된 게 조선어학회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회원 33명이 잡혀간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회원이 아니었던 정세권도 함께 함흥 형무소로 잡혀갑니다. 건축업 면허 압수와 함께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모아 농업 실습장으로 운영하던 성수동 일대 3만 5천 평의 땅은 이렇게 일제가 강제 헌납 방식으로 몰수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2년 뒤 감격스러운 해방이 찾아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큰 소리 내서 막 웃으시거나 막 언짢은 하신 그 표정 짓들이 별로 안 없었었는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나서 해방돼서 그때 처음 아버님이 확 웃으시면서 마루에 나오셔가지고 두 손 바짝 드시고 사람 만세 부르시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그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